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그리고 더 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좀 실감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반면에 우리 국회 한 명의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 그리고 왜 국회 다수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소수당의 목소리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분이죠. 우리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님 오늘 특별 출연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들레 이명재 대표님도 늘 함께 자리에 같이 했고요. 잠시 우리 이제 용 의원님 모시고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들레 먼저 그 주간 뉴스, 지금 이제 세 번째, 늘 방송할 때마다 조금씩 나아진다는 우리 내부 평가가 있는데 외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우리 에디터 분들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나날이 좋아지고 있더라고. 저희들은 자평하는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요즘 제일 전국의 그 핵심 이슈죠.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우리 독립 영웅들을 이제 육사 교정해서 그 흉상을 철거하게 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우리 박승철 기자가 이 문제를 아주 다각도에서 조명을 했습니다. 민들레에서 지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데요. 뭐 그야말로 난데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이 다섯 분들, 사실 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각각 이제 항일 독립투쟁의 영웅들이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이범석 장군과 그러네요. 이범석 그리고 그렇죠. 다섯 분 중 이범석 이 장군은 사실 이제 해방 후에 귀국을 해서 총리까지 지냈죠. 상당히 이제 어떤 뭐랄까 그런 보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이 지상에서의 영예를 누렸죠. 하지만 다른 네 분들은 홍범도 장군, 지청천, 유해영 선생님. 유해영 선생님은 사실 수천 원의 가산을 털어서 나가신 분인데 정작 그 자신은 한 끼니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아에 헛되겠다는 분이죠. 홍범도 장군이 아마 말을 나이도 없이 그 2억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쫓겨나가가지고 극장의 수위로 이렇게 말년을 보낸 분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결국은 살아생전에 이렇다 할 어떤 이런 자기가 바랐던 어떤 그런 조국의 해방은 물론이고 일신의 어떤 이런 행복다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흉상 철거 이것은 사실상의 두 번의 죽음이다. 두 번, 세 번의 죽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역사, 국사 시간에 대표적인 항일 무장 독립투쟁 하면은 우리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 홍범도 장군의 이제 봉오동 전투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 용 의원님은 어땠습니까? 혹시 국사 시간에 두 분의 이름을 열심히 배웠죠. 그죠? 다 열심히 배웠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도 사실은 이 근현대사를 배우면서 이제 좀 많이 기억을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 주도하에 국민적으로 이런 논란이 생길 거라고는 사실 좀 예상을 못했고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역사 공부를 시키게 되는 이런 코미디가 사실은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악법이지만은 국가보안법이 만약에 글자 그대로의 국가보안을 지키는 법이라고 한다면은 가정을 할 때 이번에 이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야말로 이를테면은 국기를 물러난 것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잠시 이렇게 그 5년 전 사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섯 분의 독립 영웅들을 이제 육사 교정에 이제 모실 때의 사진인데요.
지금 저걸 보면은 요 5분의 흉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탄피 300kg을 이제 녹여서 제작을 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병사들의 어떤 지금의 한국군의 병사들과 그리고 사실상의 우리 국군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 간에 연결한 것이죠. 이 탄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기도 하고 이 우리 홍범도 그다음에 우리 김자진 장군은 그 당시에 이게 탄피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탄약이나 이 총이 그렇죠. 없어서 제대로 참 싸우기가 곤란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좀 상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탄피를 녹여서 네. 2018년도에 이렇게 참 뜻깊은 흉상 제막식을 가졌는데 불과 5년 만에. 불과 5년 만이죠. 예. 예. 그리고 이게 2018년이었고 그로부터 3년 뒤인 2021년이었죠. 예. 겨우 2년 전이었죠.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고국으로 그리던 저국으로 봉환된 게 겨우 2년 전이었습니다. 예. 아마 홍범도 장군께서 지금 살아서 이 장면을 보신다면은 다시 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조국을 내가 그리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죠. 네네. 자, 그동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여러 가지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해서도 어김없이 또 윤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셨어요. 홍범도 장군의 항일 공로는 인정하지만 육사보다는 동직기념관 같은 곳에서 기리는 게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진복 정무수석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걸러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 외에 다수 국힘당에서 여러 비슷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용 의원님은?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반헌법 세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이렇게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른다면 당연히 이 군의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치렀던 독립군을 우리의 정통, 그러니까 우리 군의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이게 보시면 좀 전에 사진 보시면 2018년 3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사의 정체성을 문재인 정부가 이제 훼손을 했으니까 육사의 정체성을 자기들이 바로 세우겠다. 이런 건데 이 홍범도 장군이 왜 국군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지 그 논리가 뭘까 제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이 조선일보에 나온 독립유공자 서훈심사위원장을 지냈던 신봉룡 교수가 한 말이 저는 참 솔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육사가 일본을 주적으로 하는 항일학교인가 아니면 북한과 싸우는 학교인가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는 북한과 싸우는 학교여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백선엽 같은 사람들처럼 간도특솔대로 독립운동가들을 독립운동가들과 전투를 벌였든 아니면 친일 행적을 했든 독립운동을 했든 따지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사실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랑 싸워야 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은 잊자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반헌법적인 발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대통령의 이제 망언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흉상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이 국무회의 또 휴식 시간에 했던 얘기를 놓고 이게 발언을 자기가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또 논란이 빚어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게 또 이게 철진한 이념 논쟁을 이제 다시 좀 불을 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이념이다. 이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대통령이 해서 이건 과거의 대통령의 어법하고도 좀 서로 다른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이 이념 드라이브에 좀
이유가 뭘까? 이 세계관이 도대체 어떤 세계관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마치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미개해서 나라를 뺏긴 것처럼, 준비를 못해서 뺏긴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그 뒤로 이어졌던 그 제3자 변제 방안, 그리고 뭐 이번에 있었던 8.15 기념사에서의 건국절 논란,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흐름일까를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 최근에 이제 극우 정치인들의 어떤 성경책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반일 종족주의를 쓴 그 이영훈 교수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들을 좀 찾아봤더니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 식민지 근대화론과 건국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제징용도 인정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도 인정하지 않는 이제 건데, 이 이승만 계열의 그 미주에서 진행됐던 독립운동을 제외하고 중국에서 진행된 독립운동이나 뭐 이렇게 소련 지역에서 진행된 독립운동들은 이 소련의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중국 국민당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독립적이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했던 독립운동만이 진정한 독립운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건데,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특히 제 8.15 그 기념사에서 얘기했던 건국론이 사실은 그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이 말로는 이제 자신들은 이제 뭐 그 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튜브에서 다 간증했었던 뭐 김영호 통일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그 김광동 진실과 화해 위원장까지 그런 인사들을 계속해서 기용하고 정강훈 목사와 제대로 손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뭐 흉상 관련된 논란들 아니면 8.15 기념사 논란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이런 세계관 속에서 본인들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 바로 세우기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요. 이런 방식의 역사를 뭔가 새롭게 구성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바로 독재자들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히틀러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김일성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참 부적절하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참 우려가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글쎄요, 이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념이 저는 뭐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죠? 네. 네. 이념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 이념이 이제 그 시대 정신과 이제 부합 그렇죠. 해야 되고,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야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하는 비전 제시하라고 하는 그렇죠. 차원에서 이념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사실은 이념이 없는 상태예요. 바로 그게 문제죠, 사실은. 사람이 이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예컨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추구를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예컨대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옳건 그르건 간에 자본주의 산하 이념인 것이고, 이제 우리 어떤 삶의 도리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뭐 진선미, 사실 이것도 이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발언자, 이 발언을 한 사람이 갖는 문제는 이념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매우 얕은 이해 또는 매우 정반대되는 이해. 예를 들면 자유라고 하는 이념을 얘기를 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이념을 얘기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과 이해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진짜 문제죠. 네. 사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시기나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의 말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별로 이념이 없다라는 것이 딱 잘 어울렸던 후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이 극우적인 색채를 띠는 뭐 유튜브를 보시고 그러는 거든 아니면 뭐 그런 책을 보셨든 간에 좀 그런 편향된 방식의 학습들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저는 이게 총선 전략이면 차라리 좋겠어요. 근데 저게 대통령의 신념인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네.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제 오랜 본인들의 그 고민과 또 살아온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불과 한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달에 윤봉길 기념관에서 그 대권 출마 선언식을 했거든요. 그 당시 처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이념의 죽창가를 이제 벗어 던지고 실용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본인이 그 자리에서 했었거든요. 그렇죠. 불과 2년도 안 돼서 이념이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용 의원님께서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새롭게 생긴 이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본인이 학습해서 만들어진 이념이 아니고 예. 전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신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일종의 학습이 되겠죠. 네. 이제 이른바 이제 특정한 극우 유튜버들을 집중적으로 아마 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급조되고 주입돼. 그리고 주변의 몇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어떤 그쪽의 그 무리에서 통용되는 그런 인식과 어떤 지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대일 굴종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 김모 수석 있지 않습니까? 김태효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주 노골적인 친일 의식, 그리고 그 기반에 있는 어떤 그 대미 맹종적인 의식, 그리고 또 그걸 따바치는 아주 그 낡은 반공주의 이런 것들이 이 하나의 백지 상태와 같은 한 사람의 머릿속에 지난 1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마 우리 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뭔가 나름대로의 지금 체계화되는 과정에 있다. 어떤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 홍범도 그 장군 흉상 그 이전 논란이 그 점점 더 이 확전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이 정율성 우리 선생님 정율성 기념공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그래서 지금 이 색깔론을 꺼내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제 광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이 정부가 갑작스럽게 이 수년간이 아니죠. 그 이미 과거 정부 때부터 김영삼 아마 이게 노태우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오던 그렇죠. 그죠? 그 역사가 오래됐죠. 노태우 정부가 이제 그 북방 정책을 아마 시작을 하면서부터 추진되던 사업인데 이걸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저 제동을 걸려고 좀 하고 있어서 그 정부 여당에서 아까 잠깐 이게 총선 전략 얘기도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색깔론을 이렇게 철진한 색깔론을 들고 나온 이유가 그 의도가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우려되는 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신념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고 사실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한 뭐 개별적 판단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건 그냥 그 사안으로 다루면 됩니다. 근데 더 우려스러운 건 윤석열 정부가 이 정율성 역사공원을 비롯해서 아주 다방면에서 이 역사전쟁의 전선을 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총선 전략 측면에서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 혹은 중도적인 국민들이 이런 어떤 정율성 역사공원뿐만 아니라 이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총선 전략의 차원에서도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행보인 건데 그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성과가 없어서 이런 것에 계속 천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 출범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일성을 우리가 봤을 땐 개혁이 아닐 수 있지만 개혁 일성을 이제 펼쳤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건건이 자초가 됐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 던지다 보니까 그게 다 자초가 되고 뭐 그 연금 개혁 당연히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노동 개혁도 대충 던졌다가 이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MZ 노조마저 막 반대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교육개혁도 뭐 교육부 장관이 일단 만 6세 초등학교 입학 같은 걸 던졌다가 이제 학부모들의 반발로 좀 좌초가 되고 또 수능과 관련돼서도 괜히 이제 수능 직전에 수험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말들로 어떤 여론전을 시도했다가 또 다 실패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총선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는 없고 경제는 너무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이런 이념적인 전쟁을 통해서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하는 것, 그리고 대다수의 중도층들을 투표장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좀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오늘 발표된 MBS 그 여론조사에서 지난주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뭐 이렇게 횡보를 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한 주 만에 딱 5% 급락한 거는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그 철진한 이념 논쟁에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 이전까지 이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감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총선 전략으로 이 카드를 꺼내들 경우에 제가 보기엔 뭐 이미 국민적인 심판이 어느 정도 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30%를 웃도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30%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투표장에 나갈 30%일 그것이 거라고 더욱더 무서운 것이고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중도층의 투표 포기를 자꾸 만들어낸 어떤 그렇죠. 정치 혐오를 좀 붙이려고 하면 그런 구도들을 짜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예인 의원이 오늘 나오셨는데 사실 우리 이제 민들레에 필진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그렇죠. 민들레 또 칼럼니스트기도 하죠. 6월부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3번 나갔는데요. 지금 이제 정치인들 또 정치 참여,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게 생각나는데 우리 영 의원님이 글을 쓰면은 항상 그 밑에 달리는 댓글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유, 일당 300이다. 그러니까 빠짐없어요. 항상 모든 글에, 그 칼럼에 그런 글이, 댓글이 실리는데, 그래서 용해인 같은 의원이 10명만 있더라도,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거 투표장에 아주 막 신명나게 나갈 거예요. 정치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도 용 의원님이 오늘 말씀 몇 마디를 들으니까 왜 일당 300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지 알겠네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당 100, 일당 300.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이 뭐 신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좀 용 의원님 이런 분들 얘기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 홍범도 그 흉상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여론이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지금 본인이 했던 얘기도 지금 부인을 하면서 다시 뭐 좀 뒤로 좀 숨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늘상 해오던 대로죠. 자, 그래서 다음 사실 이게 뭐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뭐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뭐 퇴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바꾸면 다시 이제 정권을 바꾸면은 되돌릴 수가 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한번 이게 바다 생태계가 망가지면 이건 사실은 되돌릴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게 이 전 인류의 가장 큰 지금 위협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정부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난 이후에 내놓는 지금 대책이 너무 지금 좀 한심스러운 지경이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이제 지난 24일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부에서 내놓은 그 발표가 요지가 그거였잖아요. 우리는 만반의 대책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어요. 만반의 대책. 그 만반의 대책이 하나가 지금 바로 저겁니다. 기업의 해산물 급식을 늘리겠다. 아마 이제 이어서 학교에까지도 해산물 급식을 늘리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불안들이 학부모들 사이에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 이승호 에디터께서 취재한 것인데 그 인터뷰를 했던 어떤 학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를 낳은 것이 후회가 된다. 애를 낳은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떤 지금 바로 엊그제였던가요? 그 지금의 출산율이 또 이제 더 떨어져가지고 0.78인가요? 우리 0.74. 초저출산 지금 상황이 됐는데 이거야말로 사실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대책 아닌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만반의 대책 중에 만이 이제 1만 마이잖아요. 만 개의 대책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단 한 개라도 정말 대책다운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네,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첫 액션이 이제 이거였잖아요. 구내 식당을 이제 전 식단을 이제 해물 메뉴로 채우겠다는 건데 이게 다 사실은 국민들을 다 공분케 했죠. 예. 제2의 그 어시장, 수산시장 방문 사진과 같은 그런 장면이죠. 예. 아무튼 저것이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만반의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대책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용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정부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난 이후에 나온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급식에서 뭐 해산물 그 메뉴를 늘리고 전반적으로 뭐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산이 거의 7,800억인가? 예. 잡혔죠. 올해 예산보다도 한 39% 이상, 그러니까 4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 다 뭐 우리 이제 그 연안 앞바다에서 이제 그 오염도를 측정하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뭐 홍보와 관련된 예산. 그래서 이게 다 무용한 예산이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을 그렇죠. 우리가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국회 안에서 또 곧 있으면 이제 예산안 심사가 시작이 될 텐데 정부의 이제 이 같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건데요. 문제가 없으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왜 합니까? 안 하면 되지. 근데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말 백번양보해서 과학적인 문제는 뭐 나중에 검증한다고 치더라도 국민적 불안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단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독하게 혼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만나서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이렇게 빠르게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도 일주일 이상 빠르게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었던 건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익스큐즈를 넘어서 저희가 볼 때는 빨리 윤 하라고. 대통령이 빨리 하라고 거죠. 오히려. 네, 빨리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그 책임은 이제 국민들이 뒤집어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그러니까 해군으로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메일을 길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반찬에 생선도 많이 나오고 또 물도 바닷물을 정수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이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그러니까 오염수는 군인들이 먹고 생색은 정치인들이 내는 게 너무 화가 난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분노 앞에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입이 10개라도 별로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데 대통령에게 먹으라고 한다고,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이 불안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돌고 돌아서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핵심은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이것이 아무리 희석해서 방류한다고 치더라도 그 전체 방류되는 핵종의 총량은 똑같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의 총량은 똑같기 때문에 이게 해양 생물들 이 생태계에서 계속해서 축적되고 농축돼서 결국에는 인간의 몸에까지 들어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사실들을 다 가리고 지금 당장 해산물 소비로 사람들의 눈을 가려보려 한다는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뭐 수산물 수입이 늘었다라고 하면서 그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종이호랑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성일종 의원이 했는데 이 국민들은 이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 정상 앞에서 종이호랑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일단 지금 이게 당장에 뭐 1, 2년 사이에 이제 그 종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30년 버린다고 지금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 지금 뭐 지하수라든지 뭐 오염수 통해서 계속 지금 추가로 오염수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올해만 이렇게 예산을
중에 계속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지금 뭐 일본 정부 계획대로 해도 30년간 우리는 이런 불필요한 일본 정부 때문에 발생한 예산을 우리가 국민 피 같은 세금들을 계속 여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로서 큰 목소리 낼 수 있는 얘기를 일체 일본 정부를 자극할까봐 그렇죠.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얘기 또 일본 정부의 또 성의 있는 또 그 조치를 촉구하는 뭐 이런 얘기들 전혀 들리지 않고 있군요. 일본 정부에 이제 요구를 하고 비판을 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에게는 일테면 애원을 하는 것이죠. 애원을. 그리고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고. 저는 지금 정부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정부 내놓는 대책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방향이 있다.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 대책이다. 국민들을 문외화로 만드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이다. 아마 이런 작정들을 하지 않고서는 내놓을 수 없는 대책이고 발언들이라고 봐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이제 비겁함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난 뒤에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아니면 집권당 여당 대표가 아니라 이 국무조정실 차장,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차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류가 봤을 때 과학적으로는 안전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방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이걸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내놨는데, 뭐 방류 이후에 어느 정도 뭐 여론 동향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어서인가요? 우리 대통령이 직접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게 1+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지요. 그래서 네. 과학을 믿지 않는 세력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1+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발언 어떻게 해요? 용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나라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딱 났는데 대통령실을 도감청한 미국은 친구고 일본은 8.15 그 기념사에서 뭐 대단한 미래의 파트너십을 가져가야 하는 파트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어떤 우매한 세력이고 싸워야 할 세력인가? 저는 참 대단한 정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이전에도 대통령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국민은 괴담에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대다수의 국민은 현명하지 못해서 괴담에 속는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이 새누리당 계열의 이 국민의힘까지 오는 이 정당들의 참 오래된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을 정말로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1 더하기 1이 100이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설명하셔야죠. 근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이라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나오셔서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설득하고 얘기하셔야죠.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본 가서도 정말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이 모습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어떤 이해에 복무하는 일본 관료를 뽑은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과는 싸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 근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이것은 혹시 1+1은 2인 줄 알고 하는 얘기일까? 네. 사실 많은 게 그렇잖아요.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우리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달라요. 아침에 자기가 했던 말을 저녁에 뒤집어요. 이런 일들이 워낙에 빈발하기 때문에 과연 최소한의 그런 지식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말이야말로 참 이것이 대통령의 말인 것을 떠나서 세상 일을 너무나 이것을
아주 단순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의 머리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말이라고 해요. 어떤가요? 1 더하기 1은 2이지만은 또 3도 되고 10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1과 또 1에 이를 어떻게 더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10이 되고 100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정치인 것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형에서 무형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고 과제인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정치를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되는 역할을 진 사람이 이런 식의 얘기를 아주 용감하게 하고 있다는 거. 예. 근데 이제 지금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그 진영 논리를 떠나가지고요. 그 여론조사하면 거의 80% 가까운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불안감을 느끼고 반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을 1+1은 100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맞서 싸우겠다는 얘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다수의 국민들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 숫자 계산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전 국민의 80%가 반대한다 할 때 아마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거는 전체가 1000이기 때문에 1000에서 80을 빼면은 1000 얼마인가요? 1920이 남는가요? 1920은 찬성한다. 아마 또 이런 식의 산수를 자기 머리만의 산수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저는 기시다 총리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기시다 총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어민들이나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렇죠. 30년 동안 방류를 하는데 이 30년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던 간에 다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정도의 이야기도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참 우리가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돼서 일본과 기시다 총리를 많이 비판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 기시다 총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요 얘기하면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류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과학이 아니고 이제 괴담에 흔들리는 사람이었는데 과연 윤 대통령이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 사실은 제대로 된 IAEA 보고서를 한 페이지라도 읽어봤는지 의문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을 믿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본 정부를 믿는 게 아닌가. 기시다 총리를 그냥 그대로 믿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제죠 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가지고 그 국힘당의 그 주요한 이제 이 책임자들이 갑자기 이제 더 이상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저희는 더 탐사에서는 오염수도 아니고 핵폐수로 부릅니다만은 오염수로 부르지 말고 이걸 처리수로 부르자라고 지금 그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 정부 그 여당이 이렇게 나서서 일본 정부를 대변해서 이렇게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자는 이런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얼마 전에 미국이 이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야 한다라는 한덕수 총리의 이 입장을 보면서 좀 있으면 동해도 일본해로 바꿔 부르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유일하게 달랐던 게 이 오염수라는 단어 문제였는데 이제 정말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오염수라고 하고 핵폐수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한국 정부가 알아서 처리수라고 이 용어를 바꾼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든든한 동료겠습니까? 저는 정말 누구의 말을 듣고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는가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할 때 생각나는 것은 아마 이제 내심에는 차라리 이것을 1급수로 좀 불러달라. 1급수로 바꾸자라고 하는 얘기를 솔직히 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요. 실제 지금 그런 태도잖아요. 이거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마치 몸에 건강이 좋은 것처럼 이거 마시자고 하고 있으니까 1급수, 생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없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처리해야 될 것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처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일군의 사람들이다. 네. 일군의 지금 권력과 일군의 정부에 이런 식의 말들을 정말 국민을 바보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식의 국민 모독을 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이거야말로 정부 괴담 아닌가요? 네. 정부 괴담. 네, 지난 제가 토요일 날 그 촛불 그 집회에 나갔더니 이제 그 현수막에 윤석열 대통령을 방류하자라고 그렇죠. 하는데 참 이 국민들의 지금 지금 분노한 민심들을 뭐 대변한 이제 그 말이 최초에 나왔던 게 예전에 그 한국 작가 회의에서 내놨던 성명서에서 그 표현이 처음 나왔을 거예요. 차라리 윤석열을 방류하라. 아마 그것이 국민 대다수의 그런 심정이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에 오늘은 이제 사실은 우리 용 의원님을 모신 그래서 직접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 뭐 내년 이제 그 총선이 이제 한 얼마 남았죠? 이제 8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8개월 정도 남았죠. 그래서 내년 총선에 이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제 심판의 의지는 매우 높은데 지금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을 이제 어떤 그 룰에 따라서 치를 것인지가 지금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용 의원님을 보여주면 이 국회 내에서 민주당과 이 국힘당 이렇게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이 의회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왜 소수 정당이 필요한지를 사실은 저는 용 의원님이 그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 용 의원님이 그 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 명칭을 국민 뜻대로 선거 개혁 법안이라고. 네. 뭐 법안명은 선거법 개정안이겠죠. 공직선거법 네,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법안을 발의를 하셨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강화를 이제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사실은 좀 많이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좀 내용이 좀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법안 내용의 주요한 내용이 뭐고 그 취지가 뭔지를 좀 간략히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지난 촛불 혁명 이후에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마음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정치 개혁이라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로 제시를 하셨고 그 정치 개혁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당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선거를 좀 바꿔봤습니다. 근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정당 투표를 하는 그 투표용지의 결과에 따라서만 의석수를 나눴는데 이게 사실은 소선거구제가 있고 그 투표용지는 투표용지대로만 의석수를 나누다 보니까 전 사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뜻이 그대로 좀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는 않는 한계들이 있어서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국민들의 표의 뜻에 따라서 의석수 비례대표 배분에도 반영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 21대 총선에서 치러졌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위성정당 논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성정당 논란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는 정개특위에서 전원위원회라는 걸 이제 몇 년 만에 열어가지고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긴 시간 동안 함께 수기 과정을 거쳐서 조사를 하는 수기 공론조사 과정도 거쳤습니다. 근데 이 수기 공론조사의 결과가 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이 국회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자라는 것이 그 공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론조사는 공식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게 이후에 공론조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시민들 한 1000여 명 정도인가요? 1000여 명 정도를 시민들 가운데서 그랬었죠. 샘플링을 해서 그분들한테 뭐 한 거의 하루 정도, 1박 2일 뭐 이런 정도 이제 장시간 동안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선거법에 대한 이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런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선택을 하게 했던 거죠. 네, 어떤 2주 정도. 네. 2주 정도였나요? 주말에 모여서. 그렇죠. 500명이었죠 그때 아마. 네네네. 사실 이제 저희가 그때 광명 교육관님이 특히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민들레를 통해서 선거법 개혁 개선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아마 이제 그 결론이 사실 우리 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개혁선거법에 담겨 있는 내용 거의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힘에 의해서 이런 합리적인 결론이 나왔는가를 아마 우리 이 방송을 그 전에 보셨으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때 걱정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국회 정개특위 주도로 해가지고 공론화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이 뜻은 기본적으로 뭐 비례대표성들을 좀 제대로 강화하자라고 하는 차원이잖아요. 비례성의 강화, 사표를 최대한 줄이면서 최대한의 등가성이잖아요. 그리고 다원성의 확보. 당연한 원칙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뭐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제 원내 모든 정당들이 함께 논의하자 이런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2+2가 2명씩 모여서 밀실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병립형, 그러니까 촛불혁명 이전의 선거제도로 돌아가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의견의 이 합의를 보고 있다라는 정황들을 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관련돼서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이탄희 의원님 그리고 최강욱 의원님과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립형, 특히나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이전의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어쨌든 촛불 개혁을 완수하고자 했던 그리고 그 촛불에 함께했던 정당으로서 촛불 이전으로 선거제도를 국민의힘 뜻대로 돌리자라는 것에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은 지금도 설마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마 이제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결과가 그러니까 위성정당에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보다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어떻게 국민들의 뜻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를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위성정당 막아야 돼가 너무 강하니까 이 위성정당을 막아야 하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간다. 국민의힘 말이 맞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크게 그 자기 뭐 불리한 안이 아니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밀실 지금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힘들게 그 공론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국민들의 뜻과는 좀 반대로 지금 밀실에서 그렇습니다. 양당의 민주당이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국민의힘당과 이런 선거법 일종의 야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개혁이 아닌 개혁에 합의해 준다는 거 이거 사실 민주당이 길게 본다면 결코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봐요.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이제 국민 뜻들을 무시하고 이 지금 거대 양당의 그 밀실 야합을 통해서 진행되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 한번 잠깐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카르텔과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특히 병립형 비례제는 초과의석 확보를 통한 양당 카르텔 보장법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최근 양당 지도부 간의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되던 선거제도 개정 논의가 갑자기 병립형 선거제 등 촛불 전 선거제도로의 퇴행이 예상되는
엉뚱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저 기자회견 하는데 그래도 혼자 아니고 그래도 같이 민주당의 두 분이 뜻을 같이 하는 의원이 함께 계셔서 좀 보기는 좀 좋습니다. 네. 이제 이탄희 의원님과 제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나누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혼자 뭐 이걸 제안했다기보다는 이탄희 의원님이랑 그런 고민을 나누던 와중에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기자회견이고요. 이 최강욱 의원님이 또 뜻을 모아주셨고 그 이후로 이제 어제 하루 동안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의원 개인들의 좀 연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확인하기로는 이제 현재 44명까지 좀 같이 연명을 해주셔서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44명입니다. 그래서 한 민주당에서는 한 30명 정도 앞으로 좀 더 많이 이제 모아 나갈 예정이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다시 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아주 방어적으로 이 연동형 위성정당 금지 조항만 넣자라기보다는 이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다시 좀 상기시키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 주에 그 국민 뜻대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고요. 그 독일이나 뉴질랜드처럼 좀 연동형 비례대표제들이 잘 안착된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좀 이런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병립형도 아니고 그 연동형도 아닌 좀 그 절충 형이는 이제 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국회의원들을 이제 선출하는지를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의원 정수를 360명까지 늘리자. 그리고 지금 현재 300명인데 360명으로. 네,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2대1 정도로 좀 조정을 하자. 그래서 비례대표가 120석, 지역구가 240석. 지금 현재는 이제 300명인데 지역구가 247명인가요? 253명. 253명. 그리고 47명. 47명. 그러니까 47명을 가지고 비례성을 이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한계가 있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위성정당의 문제라는 것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이제 47명의 비례대표를 120석으로 의석수 전체를 늘리고 그중에 한 120석 정도를 이제 비례대표 의석으로 그래서 지역구의 의석을 포함해서 이 각 정당의 의석이 그 각자가 득표한 정당 득표에 따라서 배분된 의석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취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내용 중에 하나는 공직선거에서 정당 간 선거연합을 좀 제도화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들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좀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어떤 기울어진 선거연합의 의존도를 좀 낮춰서 다당제 혹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제안이고 또 세 번째는 지금 현재는 3% 봉쇄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그 정당 투표에서 3% 이상을 받아야 이제 의석수를 배분받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이제 1%로 낮추는 내용을 이제 제 법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제 1등과 2등이 누구냐도 많이 중요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내용도 없으면서 그 제3지대, 뭐 제3세력 이런 3등 흥행 노리고 나오는 정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그 3등하는 정당들을 포함해서 그보다 작은 정당들의 어떤 의정 활동에는 얼마나 이제 관심이 있는가. 사실은 3등 정당에 끊임없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당제라는 게 3당까지 있는 게 다당제는 아니다. 4등, 5등, 6등이 함께 공존하고 다양하게 연대 연합을 통해서 정말 생산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하는 게 이제 다당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국민 한 50만 표 정도를 받으면 1%가 되는데 5천만의 지지를 하면 그 1%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면 국회에서 그 1%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극우파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극우적 성향을 보이시는데 뭐 극우 세력 몇 명 더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죠. 얼마나 달라질까라는 생각 하나와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극우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뭐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기본소득당 같은 대안정당이라거나 더 다양한 정치 세력들, 정당들이 이 다양한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개혁 의제들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와서 이 개혁을 견인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극우 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1% 봉쇄 조항이 꼭 극우파가 들어온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연동형 비례대표 이게 자꾸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시뮬레 해주는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에 따르면은 360석 가운데에서 120석을 이제 비례대표 의석으로 정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거 때 이제 그 정당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당 투표한 걸 가지고 이제 비율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정당이 한 30% 정도 득표를 했다. 그러면 120석 가운데서 30%면은 36석이 되는 거죠. 예? 36석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미 지역구에서 보니까 여기에 100석을 가졌어. 그러면 거기는 이미 36석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는 한 석도 비례대표를 할당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한 10% 정도의 정당 투표를 얻었다. 그러면 120석 가운데서 12석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었다. 그러면 이제 12석을 이제 온전히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서는 비록 이제 거대 정당에 밀려가지고 3등, 4등 이렇게 밀려서 한 석도 못 얻는다 하더라도 한 10%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10% 정도를 얻으면은 120석에서 한 12석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이제 용 의원님 같은 뭐 이런 작은 정당이지만 의미 있는 정당도 비례대표에서 1%만 넘으면은 뭐 최소한 한 석 이상 정도는 그렇죠. 그리고 1%가 만약에 안 된다, 뭐 힘이 작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여러 정당들이 합쳐서 선거 때 앞두고 하나의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그 당이 얻은, 연합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 의석수를 이렇게 할당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의석수를 할당하는 기준은 이제 전체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를 포함하는 거여서 예를 들면 30% 득표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300석에 30%니까 300%, 한 이제 90석 정도인데 지역구에서 100석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못 가져가는 그렇죠. 것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1% 지지를 받은 지역 정당 투표에서 1%를 받은 정당인데 그러면 300석에 1%면 3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구에서 만약에 한 석을 가졌다 이러면 이제 두 석을 배정받는 것이고, 한 석도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3석을 다 배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이 어느 정도 좀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겠죠. 네, 그 구체적인 수치에서는 조금씩 편차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촛불 이제 혁명 이전에 우리 이제 병립형 그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을 했나요? 그 3% 이상을 일단 득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50석을 기준으로 전체 비례대표 의석 50석 기준으로 전체 의석수 그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동형은 전체 의석수 기준으로 그렇죠. 이제 득표율을 판단을 해서 의석을 나누는 건데, 병립형은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그 비례는 비례대로 의석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50석 중에 이제 30%를 득표했다라고 하면 30%만큼의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거대 양당들이 이제 더 압도적인 의석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소수 정당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이 자기의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득표만큼 의석을 나누는 것이 실제로 국민의 뜻을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는 국민 뜻대로 개혁 법안, 선거법 개혁 법안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대표성 그리고 다원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례성, 등가성.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게 이제 국민들의 뜻이고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우리 용 의원님 같은 분들을 국회에서 보려면 그렇죠. 소수 정당이 더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문턱을 사실은 좀 더 열어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네, 근데 워낙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엄중한데요. 네. 일단 이탄희 의원님이랑 제가 이 방송 녹화하기 전에도 이제 통화를 잠깐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촛불 이전으로 시계를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2+2 밀실 합의를 통해서 과거로 되돌리는 결정이 아니라 좀 공론조사의 뜻을 그대로 받아 안을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광고 들어가기 전에 광고 타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용 의원님은 이제 또 의정 또 활동 또 바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힘들게 여기 여의도에서 우리 남양주 별내까지 찾아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요즘 참 마음이 힘드시죠? 저도 지난 한 주가 정말 좀 힘든 주간이었고 이번 주는 좀 나을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와, 정말 이런 정권이 다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촛불 이후에 탄생한 정부인데 그렇게까지 퇴행하진 않겠지. 왜냐하면 촛불 이후에 대한민국이 국민들과 함께 쌓아온 시간들과 그 믿음과 개혁 과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시간 내에 빠르게 퇴행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놀라운 퇴행의 속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말로 국회의 역할이 윤석열 정부랑 어떻게 잘 싸우고 이 퇴행을 막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개혁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가, 이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다음 총선까지 그 반윤석열 이 퇴행을 막는 연대 연합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이 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는 민주개혁 진영의 어떤 연대와 연합을 잘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아까도 일당 300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로 좀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러분 많은 국민분들과 또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붙여주신 그 이름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용해인가 기본소득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네. 우리 용 의원님 보내면서 네. 우리 용해인 의원님을 우리 민들레 지면에서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더욱더 오랫동안 좀 보고 싶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 쓰는 사람이 똑바르다라고 하잖아요. 똑바르다, 똑똑하고 바르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스스로 바꾸고 싶어요. 사실은 똑똑하기 전에 먼저 바르고 나서 똑똑해야 그래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 바르고 똑똑한 똑바르다의 하나의 모범을 본 것 같아요. 똑바른 정치인, 똑바른 청년 그런 모습을 참 볼 수 있어서 오늘 아주 참 좋았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국회에서 계속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춘천식 닭갈비입니다. 퀵 매콤 한입 춘천식 닭갈비이고요. 이건 그야말로 제품명 그대로 빠르게 퀵하게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간편식 브랜드입니다. 제 고향의 명물 이 춘천 닭갈비. 이거 그렇죠. 최근에 좀 제가 춘천에 가가지고 한번 갈 때마다 이 닭갈비를 먹는데. 그렇죠. 춘천이 나온 두 가지 명물이 있죠. 닭갈비와 강진구. 네. 근데 요즘 참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 가까운 지척에 두고도 춘천을 못 갑니다만 대신 한번 요 춘천시 닭갈비 먹으면 고향의 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닭봉이라고 하는 닭 날개살 로 만드는 거고요. 육질이 지방이 적고 육즙이 풍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뼈가 없이 순살로만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매콤하게 한 입 그대로 먹을 수 있고요. 국내산 생양파를 사용한 맛깔나는 태양초 고추장 양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닭갈비는 역시 고추장이 중요하잖아요. 예. 고추장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다음 주에 우리 민들레에서 보도를 할 텐데 혹시 아프리카 부족의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추장이요? 추장이라고 하죠. 근데 최근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이 있어요. 추장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고추장입니까? 고추장이죠. 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고추장보다 더 높은 직위가 있었대요. 초고추장. 초고추장. 근데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태양초 고추장입니다. 아, 태양초 고추장. 네, 그러니까 고추장 중에 최고의 것이죠. 고추장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초 고추장으로 양념을 했군요. 네. 그래서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20% 할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350g짜리 2팩인데 16,900원입니다. 예, 더 담사몰. 네, 그래도 춘천식 닭갈비를 먹으려면 춘천을 방문하셔서 춘천의 닭갈비집을 이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처럼 이렇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춘천식 닭갈비 제가 먹어봤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입에. 자, 그럼 이제 광고 넘어가고 계속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범도 그 형사한 그 이전 이번 주에 이제 최대 이슈인데요. 그 이 이슈 때문에 의문의 일패를 당한 분이 있어요. 닭깎기 마사오 박정희. 이 박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공산당 가입 전력이 요즘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이후로 제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공산당 전력. 사실 그것은 이제 그 자체가 그 당시의 맥락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죠. 근데 또 그건 차치하고 만약에 공산당의 전력이 있어서 흉상을 철거해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박정희 기념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죠. 박정희는 사실 홍범도 장군은 단순하게 공산당 입당을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단순하게 어쩔 수 없이 당원으로 입당한 정도였을 뿐이거든요. 반면에 박정희의 경우에는 남노당의 핵심 조직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국내 이제 공산당 이 색출 과정에서 그것이 확인됐고 그래서 검찰에 의해서 사형까지 구형이 됐고 그 나중에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었죠. 이것이 명백한 공산당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중 기준 이렇게 지독한 이중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뭐 정부에서는 이제 박정희가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전향하지 않았냐. 그래서 전향을 하지 않았던 홍범도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홍범도 장군이 이제 돌아가신 데가 1943년이다. 43년이요. 소련 지하에 우즈베키스탄이었잖아요. 카자흐스탄. 그렇죠. 거기 살다가 또 그렇게 된 거였죠. 43년에 공산당 치하에 살면서 공산당을 버리겠다는 전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무리한 이야기죠. 이런 말.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홍범도 장군께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모욕입니까? 네, 그렇죠. 무리한 것이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이 그 결국은 이 소련과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미국하고도 우리가 이 군사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순혈주의, 순수한 그렇죠. 그 가치 동맹에 우리가 네. 충실한다고 얘기한다면 미국도 마찬가지죠. 자가당착이죠. 네. 자, 그리고 우리 그 전지훈 편집위원은 이제 공산 전체주의라는 유령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네. 이른바 지금 이제 전체 공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말이 언젠가부터 대통령 입으로부터 나오고서 하나의 저게 일반적인 유행어처럼 되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영예인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것이 어떤 집요한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른바 이제 이념 전쟁을 펼치겠다. 이념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반대파 그리고 야당 그리고 자기 지지층의 집결, 총선을 앞두고의 어떤 확실한 총선을 대비한 전략 이런 여러 가지가 제가 어떤 아주 그 저급한 이념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와중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전체 공산 전체주의인데 결국 저것은 기득권 카르텔의 자기 기득권 지키기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근데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 전지훈 편집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제3의 어떤 방관자들 그리고 이런 어떤 대립과 갈등을 내심 자기의 어떤 그 이득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거는 오산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같이 명백하게 잘못된 얘기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좀 최근에도 우리 박정훈 그 대령, 우리 최승훈 그 상병에 대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임성근 해병 그 1사단장도 이제 그 과실 치사 혐의로 이제 수사 의뢰를 하려고 했던 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실을 듣고 대노했다. 그래서 결국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이제 그 수사 외압이 이제 그 가해지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에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임성근 해병하고의 각별한 인연 이 부분들이 다시 지금 그렇습니다. 조명을 받고 있죠. 네, 젊은 해병대 장병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대장이잖아요. 사단장인데 그 사단장을 보호하는 뭔가 이제 보이지 않는 강력한 손이 뒤에 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추정을 했지만은 결국 그게 지금 박정훈 대령의 어떤 진술 조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해병 1사단장이 이같이 특별한 비호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수수께끼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에 수해 때 그때 대통령이 또 많은 또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마치 남해를 보듯이 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퇴근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아주 어처구니 없게 했는데 그 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신림동 그 반지하방에서 그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함께 뭐 무치 신기한 뭐 그렇습니다. 구경을 하듯이 구경을 하러 온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을 때 바로 궁지에 몰린 대통령과 정부를 구해해 주는데 상당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이었고 그때 왜 포항에서의 장갑차를 동원한 수해 활약상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모았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찌나 고마웠던지 뭐 통화는 물론이고 직접 포항까지 내려가서 뭐 방문까지 했었죠. 이런 아주 상당한 어떤 그 미담이 지금과 같은 이번에 정상적인 수사 결과를 뒤집고. 그러니까 임성근 또 해병 1사단이 이제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장병들을 투입을 해서 수해를
수재 재난 극복을 할 때는 이제 무리한 구조 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그 해병 대가 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예, 병사의 안전을 도외시했던 예,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예. 사실 이제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으로부터 은총을 받기 이전에도 몇 달 전이었죠. 이른바 그 경계 허술로 문책을 받았던 바로 그때도 정작 사단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이미 이런 이미 벌써 두 번에 걸쳐서 그 대통령으로부터의 기호를 뭐 대통령이든 다른 누구든 간에 뒤에 어떤 강력한 후원자가 있다 하는 것을 상당히 의심케 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 죽음을 당한 20살의 우리 최수근 상병, 마치 어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1+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워나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대통령의 그 화법을 우리 이명재 에디터가 베이비 토크로 꼬집으셨습니다. 아, 네. 이제 국힘당에서 연찬회에서 나왔던 발언뿐만 아니고 그동안 1년 3개월 동안 했던 많은 발언들, 특히 이제 외국에 나와서 이제 보이는 많은 그 이른바 말의 사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 네. 제가 보기에는 유아식의 화법이다. 유아. 그러니까 베이비 토크이죠. 베이비 토크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어떤 하나의 문장이라기보다는 단어와 단어의 나열 정도, 단편적인 말들. 그리고 말이 어떤 몸통이 없다고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이런 또 말의 어떤 허사라고 하죠. 또 허사, 감탄사. 이를테면 이제 이런 식의 말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요란한 제스처.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없는 말을 이렇게 외워서 하고 있는 어떤 빈약한 내용의 어떤 이런 그 형식들, 그런 말들이 지금 윤석열의 말이고, 이것을 이를테면 베이비 토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근데 이렇게 베이비 토크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아들에 대한 모독이죠. 네.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유아들은 자라면서 그 말이 늘죠. 그리고 인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이 확장이 되죠. 그렇죠. 말도 아주 더 깊어지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인물은 멈춰 있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서. 그렇죠. 이미 다 자란 성인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아주 어린 시절에 몇십 년 전에 그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문제인 것은 오히려 지금 멈춰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1년 3개월 전보다도 더욱더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베이비 토크이지만은 오히려 베이비 토크도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전 이명재 에디터 여기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가치가 아닌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를 수기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렇죠. 예.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정해진 가치에 대한 합의 없이는 가치 타협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야말로 정치가 뭔가에 대한 네. 아주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현대와 같은 이렇게 복잡 단안한 세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사실은 영원한 동지도 지금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정해진 획일적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중요한 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1+1은 2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단선적인 사고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이 국제 정세 속에 그 처해 있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이 단선적인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 이 유중한 시기에 국정을 맡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을 자아나게 합니다. 자, 다음 한번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이게 일본 내에서 이 후쿠시마 그 원전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르노비실 그렇죠. 봉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러시아의 체르노빌, 이제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의 그 사이에 있는 87년이었던가요? 네. 89년이었던가요? 네. 그 무렵이었죠. 자, 체르노빌의 원전 사고도 아주 끔찍한 사고였지만은 상대적으로 후쿠시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또 도쿄 전력의 처리에 비해서는 아주 이건 모범적이었어요. 그것에 비해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자로 전체를 콘크리트로 봉인을 한 것이었죠. 네. 밀폐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어떤 그 주변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자, 바로 저 같은 방식을 쓰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일본의 원자로 전문가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 한승동 에디터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정부는 사실 방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리고 저 방법이 아무튼 방류에 비해서는 이거는 어떤 양적인 비교조차가 정도가 아니라 저것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그야말로 오염 자체를 막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고 또 저것이 결코 비용이라든가 다른 이런 현실적인 그런 부담에서도 그야말로 해양 투기에 비해서 결코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비효율적이거나 비싼 방식이 아니다 하는 저런 얘기를 일본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다음, 이거는 이제 저희 뭐 더 탐사에서도 한번 네. 확인했습니다만은 하필이면 이 경술국치일에 저게 이제 하필인 것인지 아니면은 아주 정교하게 네. 계획된 것인지 사실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저걸 그냥 모르고 저 날짜를 택했다 하는 것도 문제일 것이고 혹시라도 만약에 일본에서 치밀하게 다른 날도 아니라 8월 29일 경술 국치일을 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랐다 한다면은 그건 더더욱이나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미 근데 사실 한 번에 저 전력이 있잖아요. 지난 2월에도 다케시마의 날에 또 훈련을 한 전력이 있어서 이걸 단순하게 우연으로 봐야 될까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들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우리 가운데 최백은 네. 교수님이 네. 차라리 이제 이런 윤석열과 같은 정부라고 얘기한다면 네. 차라리 정부를 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내외 칼럼을 쓰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최백은 교수님의 이 민들레 칼럼의 이런 그 논조가 점점 더 조금 세지고 있어요. 네. 근데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이걸 뭐 자제하고 이렇게 절제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를 버리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우리 한국에 정부다운 정부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지금 심정일 텐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뭔가가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의 부존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뭔가 정부의 이름으로 뭔가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것이 과연 이것이 정부인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은 차라리 무정부 상태인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최백은 교수님의 말도 바로 그런 이런 정부는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다. 차라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를 버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지난 한 주 주요한 현안들은 다 살펴봤는데요. 우리 2주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직도 지금 개봉 일정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28일에
박원순 다큐 첫 변론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에 대한 신문 기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신청인과 또 이 영화 제작진 간에 이제 공방이 있었죠. 다음 달 5일에 이제 2차 또 신문을 벌이고 그러면 아마 뭐 9월 15일 전에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첫 변론은 일단은 이른바 이제 박원순 시장의 이른바 성희롱 사건에 대한 그 진실을 다루는 다큐지만 하지만 또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 한국의 어떤 서울시장으로서 또 우리 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수십 년에 걸쳐서 시민들과 함께 벌려온 사람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그것도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저 첫 변론 다큐를 막아서는 안 되는 더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박원순 시장에 관한 기록은 일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가령 그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서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를 기사를 검색하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말소일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일부의 말소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어떤 하나의 한국의 서울로서 대도시로서 어떤 성장과 발전, 모색을 했는지 그 기록이 그 9년간의 기록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전적으로 막혀 있죠. 자, 그 막혀 있는 기록, 밀봉된 기록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서울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라도 이 첫 변론, 그야말로 첫 변론입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첫 변론의 다큐를 막아서는 안 되는 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당연히 상영금지 가처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처분 심리는 보통 이제 그 한번 열리고 끝내는데 지금 이제 두 번씩이나 아마 가처분 심리가 열리는 걸 봐서는 법원도 이 사안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의 첫 변론이라고 한 이 다큐멘터리 힘들게 2년 가까이 공들여서 만들어진 이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초선을 보여서 제대로 된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공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민들레에서 만든 첫 출판 책인데요. 책이 나왔을 때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며칠 전에 들어온 이제 저 책을 읽은 어느 독자분의 리뷰가 인상적이어서 한번 저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책을 많이 돌려보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뭔가 나의 마음에 휘발유를 부었다. 이런 편인데요. 단순하게 민들레가 저 책을 내서가 아니라 저기에 담긴 시국선언문 속에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현재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한국이 지금 어디에, 한국 사회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정말 제대로 진단한 그런 책이거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왜 시국선언을 하는가? 민들레가 첫 번째로 펴낸 책입니다. 많은 좀 구독 부탁을 드리고 우리 민들레,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정말 안팎의 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 더 탐사와 함께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우리 시민 언론민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후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기 대표님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또 이 시간대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